자, 소득세 1장 소득세 총설에 대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순서는 1번부터 5번까지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소득세 개요 및 특징 중에서 소득세 개요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소득세라고 하면 뭐 잘은 모르겠지만 소득이 발생이 되면 그에 대한 일정 부분만큼은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구나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맞아요. 소득세는 소득이 생겼을 때 그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해요. 근데 이 소득세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쪼개볼 수가 있어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법인세. 이거 우리가 저번 학기 때 공부했던 내용이죠. 반면에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이것을 우리는 소득세라고 불러요. 법인세는 법인 소득세의 준말이에요. 반면에 지금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공부하게 될 이 소득세는 개인 소득세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법인세로 과세가 될 것이냐 아니면 소득세로 과세가 될 것이냐가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소득세에 대한 정의만 살펴봐도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니까 당연히 개인이 즉 자연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구나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맞아요. 소득세는 누가 내는 거냐 하면 개인, 자연인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해요. 자, 그러면 개인이 어떠한 소득을 얻었을 때 소득세가 부과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때 이 소득은 총 8가지로 분류된다라고 해서 밑에 그림이 나오는데 요거 법인세와 좀 비교를 하면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인세는 일단 법인이 소득을 벌어들였다라고 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 때려 넣죠. 반면에 개인이 소득을 발생시켰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에 이르기까지 8가지 소득 중에 하나로 구분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 소득 구분이 소득세의 첫 번째 절차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소득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자 소득. 여러분들이 뭐 예금이나 적금을 하면 그에 대한 이자 발생하죠. 그 이자 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개인 대 개인으로 뭐 거래를 할 수가 있겠죠. 내가 뭐 누군가한테 일정 금액을 빌려주고요. 그 다음에 뭐 매달 얼마만큼의 이자를 수령하기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내가 벌어들이는 이자, 요것도 이자 소득이 되겠죠. 자, 배당 소득은 뭐예요? 자, 내가 어떤 회사에 주식 출자를 한 경우에, 주식을 투자한 경우에, 이때 나는 배당받을 권리가 생겨요. 이때 내가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걸 우리는 배당 소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업 소득은 뭐예요?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벌어들였다. 사업 소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로소득,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죠? 내가 어떤 회사에 종속이 되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령하는 것, 이것을 근로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금소득. 연금소득이라는 건 내가 일정 기간 동안 불입을 하고 일정한 나이 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얼마만큼 금액을 수령을 한다. 이때 수령하는 금액이 연금소득이죠. 뭐 크게 공적연금, 사적연금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뭐 국민연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금소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타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퇴직, 양도 어느 소득에도 속하지 않는 말 그대로 기타예요. 이걸 우리가 기타 소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표적인 기타 소득이 여러분들 복권 당첨 소득이에요. 자, 그리고 퇴직 소득. 뭐 당연히 아시겠죠. 일정 기간 동안 내가 근무를 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 분명히 내가 퇴사를 하게 될 거고요. 이때 퇴사를 할 때 퇴직금을 지급을 받게 돼요. 이 퇴직금을 퇴직소득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 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내가 벌어들이는 금액, 금전 또는 그 이외의 것. 어쨌든 내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것. 이게 양도소득인 거예요. 자, 이렇게 각각의 소득마다 이게 소득의 정의가 있고요. 내가 발생시킨 소득이 어떠한 소득에 들어가는지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는 소득 구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소득 구분이 끝났으면 이 소득에 대해서 묶어가지고 과세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떼어내가지고 분류해가지고 과세를 할 것인지 요걸 정하셔야 돼요.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는 우리가 묶어가지고 종합소득이라고 불러요. 이 종합소득은 종합과세가 되면서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에 따라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게 되고요. 반면에
퇴직소득은 또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류해가지고 별도의 계산 구조를 가지고 퇴직소득세액을 산출을 하고 또 별도의 계산 구조를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산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드시겠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왜 다른 소득과 종합해가지고 과세를 하지 않고 왜 따로 떼어내어가지고 과세를 하는지 그 이유가 밑에 세 번째 별표에 나와 있어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현 시기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를 하게 되면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되므로 다른 소득과 분류하여 개별적으로 과세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일단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의 특징을 먼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특징이 뭐냐면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소득이다라는 거죠. 퇴직소득,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게 되면 퇴사를 할 때까지는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입사를 X 1년도에 했다. 그리고 퇴사를 뭐 10년도에 했다. 라고 했을 때 이 퇴직소득은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걸쳐서 누적적으로 계속 발생된 소득이에요. 이게 10년 후에 일시에 발생되는 것 뿐이죠. 양도소득도 마찬가지죠.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시리가 대답을 했어요. 자, 이거 녹화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중간에 자꾸 이렇게 끊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가야 좀 빠른 시간 안에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편집 없이 그냥 가도록 할게요. 자, 어디까지 했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형성된 소득이다라는 거 했죠. 자, 양도소득이라는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소득은 발생이 된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것을 양도했을 때 내가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실현시킨 것 뿐이죠. 결국 퇴직과 양도는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소득이다. 자, 여기까지 동의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형성된 소득이다 보니까 그 소득의 금액이 커요.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보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의 금액이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금액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이 큰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가지고 과세를 하겠다, 즉 종합과세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를 해요. 이걸 우리는 결집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분류해서 개별적으로 과세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미리 좀 선행학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페이지에 누진세율의 적용이라는 게 있어요. 뭘 말하고 싶은 거냐 하면 과세 표준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근로소득이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1년 동안 3천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뭐 다른 근로소득 공제라든지 종합소득 공제 이런 거 다 제외를 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 3천만 원에 대해서 15%의 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겠죠. 세율 구간이 현재 15%예요. 근데 내가 이번에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게 됐어요. 이때 내가 퇴직금으로 받는 금액이 1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3천만 원에 대한 세율인 15%가 아니라 1억 3천만 원만큼이 과세 표준으로 잡힐 것이기 때문에 나는 15%가 아니라 3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겠죠.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이 되다 보면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결집 효과라는 게 발생이 되게 돼요. 그럼 납세자가 너무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떼어내서 분류해서 과세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우리는 분류과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퇴직소득을 분류해서 과세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세금, 산출되는 세액을 우리는 퇴직소득세라고 부르고 양도소득세를 분류해가지고 계산해서 산출되는 세금을 우리는 양도소득세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누락을 시킨 게 있죠. 바로 이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우리 조금 뒤에서 원천징수라는 거를 공부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딱 요거예요. 일단 소득은 8가지로 구분을 하고
이 6가지의 소득을 합해서 종합소득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분류해서 따로 떼어내서 별도로 과세를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묶어가지고 금융소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만 왜 묶어가지고 별도의 용어를 정해놨는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액 계산할 때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우리는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개인사업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면에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법인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저번 학기 때 배운 법인세를 적용을 받게 되는 거고요. 개인의 형태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개인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이 소득 구분 중에 사업소득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종합소득을 구성하고 종합과세가 되어서 종합소득 세액으로 세금 납부를 하게 된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소득세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특징이 소득세는 신고납세 제도예요. 신고납세 제도라는 건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계산을 해서 직접 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제도겠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발생시킨 소득, 종합소득, 퇴직소득, 이 양도소득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확정신고 납부를 하셔야 돼요. 직접 신고해서 납부하셔야 되는 세목, 신고납세 제도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밑에 괄호에 나와 있는 말은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가 아니라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간 이 신고 납부 기한이 좀 연장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성실신고 사업자는 이 사업소득이 발생되는 개인 사업자들에 대해서 조금 소득이 높은 사업자들에 대해서 신고 기간을 조금 연장해 준 것이기 때문에 확정신고 납부 5월 1일부터 5월 31일 요거에 대한 약간 좀 예외적인 성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확정신고 납부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하는 것이다. 이게 원칙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세소득의 범위 및 규정 방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 말문제에 좀 많이 출제되는 문구 중에 하나인데 과세소득의 범위를 한번 볼게요. 소득 원천서를 원칙으로 순자산 증가서를 일부 가미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일단 여기까지 먼저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소득 원천설이라는 게 무엇인지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소득 원천설이란 계속적, 경상적인 소득만 과세하겠다는 주장이 소득 원천설이에요. 이걸 소득세법에 적용을 시켜보면 소득세법은요. 일시적인 처분이익이나 매매차익 등은 과세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득세법은 소득 원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순자산 증가설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법인세법 배울 때 기억나세요?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을 취하고 있었죠. 즉 법인이 발생시킨 소득이 계속 경상적인 소득 그것뿐만 아니라 일시 우발적인 소득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모든 순자산 증가액을 과세하겠다. 이게 법인세법의 입장이었어요. 소득세법도 소득 원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순자산 증가설을 일부 가미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소득세법에 대한 적용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기타 소득, 퇴직 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도 소득세법은 과세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즉 계속 경상적인 소득, 뭐 사업소득 같은 거는 뭐 당연할 거고 이러한 것도 과세를 한다라는 건데 뿐만 아니라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인 기타 소득, 퇴직 소득, 양도소득까지도 과세를 하겠다라는 건 순자산 증가설도 일부 소득세법은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기타 소득 어때요? 대표적인 거 아까 뭐라 그랬죠? 복권 당첨 소득이라고 했죠. 복권 당첨 소득이 계속 경상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이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좋겠죠. 최근에 2주 동안 그 로또를 샀었는데 그 많은 숫자 중에 진짜 딱 정확히 하나씩 맞았어요. 하나. 2주 동안. 그래서 지금 열심히 영상을 찍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자, 퇴직소득. 퇴직소득도 일반적으로는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입사 퇴사가 반복이 되진 않잖아요. 그리고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일을 했다라고 했을 때 퇴직금은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양도소득 어때요?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건 더 이상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고 했었죠. 부동산 매매업인 개인 사업자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일시적인 기타, 퇴직, 양도소득도 과세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은 순자산 증가설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모두 정리를 해서 소득세법은 소득 원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순자산 증가설, 즉 일시 우발적인 소득까지도 과세를 하고 있다. 순자산 증가설을 일부 가미하였다. 요 문구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정 방식에 대한 문제예요. 규정 방식은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자, 배당, 그리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용어에 대한 설명 한번 볼게요. 열거주의라는 건 쉽게 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겠다. 이게 열거주의예요. 개인이 소득이 발생이 되었는데 법에 열거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반면에 포괄주의는 법에 열거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해당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라는 게 포괄주의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자 소득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A라는 소득이 발생되었을 때 이것을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겠다. 이게 법에 열거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과세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열거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소득세법에 대해서 만약에 B라는 게 누가 봐도 이자 소득이긴 한데 법에 열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괄주의라는 건 A든 B든 일단 이자 소득의 정의를 만족하면 무조건 과세를 하겠다. 이게 포괄주의에 대한 정의고요. 그럼 소득세법은 왜 열거주의를 취한다고 하면서 이자 배당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포괄주의를 선택하고 있냐 하면 이 금융기관들이 변칙적인 금융상품을 굉장히 많이 내놓아요. 그래서 우리 국가가 A, B 소득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겠다라고 규정을 해놓으면, 열거를 해놓으면 금융기관에서는 C라는 변칙적인 금융상품을 내놓아요. 그러면 열거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소득세법에서는 C라는 소득을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이거 C 누가 봐도 이자 소득이니까 이거 법에 열거해 놔야겠다라고 해서 다음 연도에 입법을 할 때 보면 이제 이자 소득이 A, B 그리고 C까지 열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국가도 좀 짜증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너무 변칙적인 금융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이걸 열거주의로 다 커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 이자 소득이야. 이자 소득의 정의를 만족을 하는 그러한 소득이야 라고 한다면 그냥 다 과세를 하겠다라고 포괄주의의 입장으로 바꾼 거죠. 사업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그 사업소득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사업소득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열거주의로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이다. 누가 봐도 사업소득의 정의를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포괄주의 형태를 취해서 다 과세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을 정리한 게 요 밑에 표예요. 소득의 구분 이자부터 양도까지 해놨고요. 과세소득의 범위를 보시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까지는 계속 경상적인 소득, 즉 소득 원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기타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러한 일시 우발적인 소득까지도 과세를 하겠다. 즉 소득세법은 소득 원천설을 원칙으로 하되 순자산 증가설을 일부 가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규정 방식으로 선택을 하고 있어요. 법에 열거된 것만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근로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법에 열거되어 있는 소득만 과세가 돼요. 하지만 방금 설명했다시피 이자 배당, 변칙적인 금융상품, 사업소득, 다양한 형태의 사업소득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요거는 열거주의만으로 과세를 하기에는 너무 빡세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세 개의 소득에 대해서는 포괄주의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까지 해당 표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누진세율의 적용이에요. 일단 종합소득세, 그리고 퇴직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적용을 할 때 이 기본세율을 적용하긴 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이 세율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세율이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기본세율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번에 소득세 강의를 하면서
종합소득세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이자 배당, 사업근로연금, 기타까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할 거고요. 시간이 된다면 퇴직소득세까지도 공부를 할 거고, 양도소득세는 논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총설할 때는 조금씩 언급을 하겠지만 양도소득세를 좀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건 나중에 우리가 뭐 기회가 된다면 그때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종합소득세에 초점을 맞춰보면 과세 표준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이렇게 7단계죠. 둘, 셋, 넷, 다여, 일곱. 7단계 초과 누진 세율을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여러분들 가장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소득이 5억 원을 초과한다, 5억 1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5억 1천만 원 곱하기 42%를 적용하면 내가 납부해야 되는 산출세액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세율 적용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밑에 한번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 A의 과세 표준이 8,500만 원인 경우 산출세액의 계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때 8,500만 원에 대한 세율 구간을 보시면 요 구간이죠. 요 구간. 8,500만 원 곱하기 24% 하셔가지고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1,200만 원까지는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까지는 15%, 현재 8,500만 원이 과세 표준이라고 했으니까 4,600만 원 초과 8,500만 원까지는 24%, 이렇게 세율을 초과 누진 세율로 이렇게 단계별로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8,500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24% 곱해가지고 산출세액 계산한다, 이런 거 아니고요. 단계별로 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제를 마저 보시면 과세 표준이 8,500만 원인 경우에 산출세액을 계산해 보자라고 했는데 1,200만 원까지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까지는 15%, 4,600만 원 초과 8,500만 원까지는 24%. 그래서 이렇게 더한 금액이 산출세액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단계별로 세율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과세 단위를 한번 볼게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은 개인 단위 과세 방식이에요. 말문제에서 이런 거 가끔 나올 때 있어요. 뭐 어떠한 경우에는 부부 합산 과세를 한다, 이런 거 없어요. 부부 합산 과세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개인별로 과세를 해요. 나의 소득, 와이프의 소득, 또는 나의 소득, 남편의 소득, 이렇게 각각 과세를 한다. 개인 단위 과세 방식이다. 원칙은 개인 단위 과세 방식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예전에 뭐 부부 합산 과세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 결혼을 통해 가지고 세율이 높아지게 되면 그거는 조금 결혼을 이 소득세법에서 좀 방해하는 거 아니냐, 망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런 규정은 현재 없어요. 무조건 개인별로 과세를 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우리가 공동사업할 때 공부를 하게 될 거겠지만 이 공동사업 합산과세라는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해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공동사업자들을 합산해가지고 과세하겠다라는 그러한 뭐 예외 규정도 있다 정도만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 거는 과세 단위는 원칙적으로 개인 단위 과세 방식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적공제, 인세라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 부가가치세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부가가치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물세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물세고요. 인세라는 건 사람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인세라는 거죠. 이 물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면 개인의 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부가가치세법상의 특징은 내가 소비를 하던 뭐 이건희 회장, 이재용 회장이 뭐 소비를 하던 그 물건의 가격은 똑같고요. 그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 또한 똑같아요. 그렇죠? 반면에 인세라는 건 인적 사정에 따른 담세력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인적 공제를 적용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부가가치세, 물세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럼 개인의 인적 사정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느냐? 나중에 우리가 인적 공제할 때 또 공부를 하시게 될 거지만 이렇다라는 거예요. 개인 A가 있고 B가 있어요. 개인 A는 그냥 혼자 살아요. 혼자 벌어가지고 혼자 소비하고 살아요. 하지만 개인 B는 가족을 거느리고 있어요. 와이프가 있는데 와이프가 일을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는 2명의 자녀까지
이렇게 이제 가족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개인 A는요, 3천만 원을 벌어요. 개인 B도 3천만 원을 벌어요. 이때 개인 A가 3천만 원 벌어가지고 소비를 하고 남기는 소득이랑 그 다음에 개인 B가 3천만 원 벌어가지고 소비하고 남기는 소득이랑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누가 더 많겠어요? 당연히 개인 A가 더 많겠죠. 개인 B는 3천만 원을 벌어도 많은 돈이 가족을 위해서 소비가 될 거잖아요. 이런 인적 사정을 고려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개인 B 너가 지금 자녀를 2명을 두고 있고 와이프까지도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인적 공제, 소득세법상의 공제를 할 때 이런 것을 충분히 다 반영을 해주겠다라는 게 인적 공제라는 거고요. 이게 인세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소득세법은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개인이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까지 충분히 좀 고려를 해서 이런 부분을 공제로서 좀 반영을 해주겠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원천징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와, 이게 온라인 강의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이랑 얼굴을 마주하면서 강의를 하다 보면 이게 조금 이게 좀 어떤 피드백도 받고 여러분들이 현재 뭐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어떤 분위기인지 이런 것도 좀 보면서 할 텐데 그래야 좀 저도 힘도 나고 할 텐데 이거는 그 PC 화면만 계속 보면서 하다 보니까 정신이 좀 멍해지기도 하고 좀 그렇네요. 하루빨리 이 좀 사태가 좀 진정이 돼서 우리 마주보고 강의를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또 이게 녹화가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증거 자료가 있다 보니까 좀 딴소리도 좀 못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좀 답답하고 좀 많이 불편하긴 하네요. 자, 이어서 원천징수 제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일단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소득세법의 뭐 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원천징수 제도. 자, 이 제도를 한번 보시면 소득의 지급자가 있고요. 소득의 귀속자가 있어요. 뭐 말 안 해도 의미는 아시겠죠? 돈을 주는 사람, 돈을 받는 사람. 다른 말로 소득의 지급자를 우리는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부르고요. 소득의 귀속자, 돈 받는 사람을 원천납세 의무자라고 불러요. 우리 이거 수업 처음에 시작할 때 납세 의무자 누구라고 했어요? 자연인이라고 했었죠. 자연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여기서 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 누구예요? 소득의 귀속자죠. 그럼 이 사람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이 소득의 귀속자, 돈을 번 사람, 이 사람이 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돼요. 하지만 원천징수 제도라는 건 조금 그 의미를 좀 파악해 볼 죄송해요. 이 원천징수 제도라는 건 조금 이렇게 희한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의 귀속자한테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 귀속자가 납부할 세금만큼을 원천징수라는 걸 해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만큼만 지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금은요.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의 지급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무서에 납부를 하게 돼요. 이거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소득의 지급자가 회사라고 하고요. 소득의 귀속자가 프리랜서라고 해볼게요. 소득 지급자가요. 소득 귀속자한테 10만 원만큼의 금액을 지급을 해요. 이렇게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현재 3.3%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이러한 세율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원천징수 제도에 대한 큰 틀을 이해하시면 돼요. 10만 원을 지급을 할 때 10만 원을 다 소득의 귀속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원천징수 세율인 3.3%, 즉 3,300원을 제외한 96,700원만 지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원천징수한 3,300원이라는 금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의 지급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대신해서 세무서에 납부를 하게 돼요. 이게 원천징수 제도의 의미예요. 그럼 이런 짓을 왜 하고 있느냐? 요걸 아셔야겠죠. 일단 원천징수 제도는 왜 이러한 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느냐 하면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일단 국가에서 이 과세 포착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죠. 소득 지급자가 귀속자한테 얼마만큼의 금액을 줬는지 언제 줬는지 이거를 알기 위해선 원천징수 제도가 굉장히 유용한 제도이죠. 소득의 지급자는요,
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지출 비용이죠. 경비죠. 경비 처리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소득을 드러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죠? 이 소득을 드러내고 싶으면 이 원천징수 제도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나 몇 월 며칠 날에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소득을 지급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하게 돼요. 이게 원천징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소득의 귀속자는 어때요? 소득의 귀속자는 이 소득을 드러내기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소득이 잡히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하지만 소득 지급자는 그만큼의 경비 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이 소득을 신고하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급할 때 이 세금을 떼고 지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의 특징이 뭐냐면 이 원천징수 제도라는 걸 하면 국가에서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가 또 가능해요. 아까 우리가 신고납세 제도에서 봤듯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에 대한 확정신고 납부를 진행한다라고 했었죠. 그럼 국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걷지 못하다가 5월 달이 되어서야 세금을 거둘 수가 있겠죠. 그때서야 조세채권의 확보가 가능하겠죠. 그럼 그동안은 어떤 돈으로 운영을 할까요? 물론 뭐 법인세도 있고 부가가치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금이 있겠지만 이렇게 원천징수 제도를 활용을 하게 되면 미리미리 세금 납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 조세채권의 확보를 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국가를 운영해 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원천징수 세액을 미리 떼어가지고 소득의 지급자가 세무서에 납부를 하게 되면 소득의 귀속자는 그만큼 다 소득이 노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을 누락할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이유에서 원천징수 제도라는 걸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소득의 귀속자 입장에서의 처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소득의 귀속자는 해당 소득이 완납적 원천징수 대상인가 아니면 예납적 원천징수 대상인가에 따라서 어떻게 사후에 처리를 할 것인지가 달라지게 돼요. 만약에 해당 소득이 완납적 원천징수 대상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원천징수 제도에 의해서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 귀속자가 납부할 세금을 대신 내주고 소득 귀속자는 이대로 납세 의무가 종결이 돼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해당 소득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소득 귀속자는 이렇게 원천징수 제도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완전히 종결되어 더 이상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요. 종합과세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는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3,300원만큼을 소득의 지급자가 대신 내주고 소득의 귀속자는 납세 의무 종결 끝. 우리 분리과세 우리 수업 처음에 초반에 잠깐 봤던 거 기억나시죠? 1장에 가보시면 분리과세라는 용어가 등장을 해요. 이자부터 기타까지는 모아서 종합소득이라고 부르고 이 종합소득을 종합과세함으로 인해서 종합소득 세액을 산출한다라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분리과세하는 소득이 있어요. 이 분리과세 소득은요. 종합과세되어서 종합소득세를 이루는 게 아니라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세금을 분리과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용어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 아까 퇴직과 양도는요. 종합소득과 분류해가지고 별도로 세액 계산을 한다라고 해서 분류과세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분리과세는 완납적 원천징수 제도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것, 이것을 우리 분리과세라고 해요.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에서 파생이 된 거고요. 분류과세는 종합소득과 분류해가지고 과세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분리과세와 분류과세의 용어 정리는 반드시 완벽하게 해두셔야 나중에 말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원천징수 제도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자, 분리과세라는 건 지금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럼 만약에 이게 완납적 원천징수 즉 분리과세가 아닌 예납적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10만원만큼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 표준을 계산한 후에 산출세액에서 3,3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차감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된다는 거. 즉 종합과세가 된다는 거죠. 우리 아까
10만 원을 지급할 때 3,300원만큼은 떼고 96,700원만큼만 지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소득이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라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금은요, 기납부 세액으로서의 의미만 있을 뿐 이 사람은요, 나중에 종합과세할 때 96,700원 가지고 세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받았어야 되는 금액 있죠. 10만 원. 이 10만 원을 가지고 세액 계산을 하게 돼요. 요거 마지막 페이지, 8페이지에 한번 가보시면 종합소득세의 계산 구조라고 나와 있어요. 이자소득부터 배당사업 근로연금, 기타 이렇게 각각 총수익 금액과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방금 봤던 프리랜서에 대한 소득은 여기에 속하게 돼요. 이런 디테일한 사항들은 나중에 해당 소득 가서 자세히 공부를 하도록 할 거니까 지금 종합과세가 어떻게 되는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지급받은 해당 소득이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종합소득 계산 구조에 따라서 해당 소득을 구성하게 되고요. 여기에 96,700원이 아니라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히게 된다는 거죠. 필요경비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사업소득 금액은 여전히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고요. 이 10만 원이라는 금액과 다른 종합소득들과 합산해가지고 우리는 종합소득 금액을 산출을 하게 돼요. 그러면 소득 지급자가 나한테 소득 지급할 때 3,300원만큼 떼갔는데 그거는 어디에서 마이너스를 해줍니까? 바로 여기죠. 기납부세액에 3,300원만큼의 금액을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종합과세라는 거고요. 다시 원천징수 제도를 돌아가 보시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급받는 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이다라고 한다면 원천징수 제도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것이고요. 내가 지급받는 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다라고 한다면 마치 원천징수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원래 받을 만큼의 소득 금액 이 10만 원만큼을 총수익 금액에 다 반영을 해주신 후에 종합소득세에 대한 그런 산출세액까지 다 계산을 하시고 마지막에 3,300원만큼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을 하게 된다. 이렇게 사후 처리가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원천징수 유형 정리해 볼게요. 완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라고 하고요. 원천징수로서 과세를 종결하고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이대로 끝난다라는 이야기죠. 반면에 내가 지급받는 소득이 예납적 원천징수 대상, 즉 종합과세 대상이다라고 한다면 이 원천징수는 관련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의미일 뿐이고 원천징수를 한 후에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다시 정산을 하셔야 돼요. 이때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 소득도 과세표준에 포함해서 세액 계산을 하여야 되고요. 즉 이 말은 10만 원만큼을 다 포함해라 이런 이야기죠. 이미 원천징수된 3,300원이라는 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 V 표시로 체크해 놓은 이유는 이 프리랜서가 지급받는 이 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인 분리과세가 아니라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V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뭐 이런 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분리과세가 무엇인지, 종합과세가 무엇인지 이 구분에 따라서 어떻게 소득 귀속자에 대한 납세 의무가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을 구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소득에 따라서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해놨고요. 뭐 자세한 원천징수 세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각 해당 소득에 가서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의 귀속자가 받는 이 해당 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분리과세 대상인지 이런 것들도 각각 해당 소득에 따라서 가서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은 첫 강의이다 보니까 여기서 강의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사실 지금이 새벽 2시 51분이에요. 저희가 지금 법인세가 3월 31일까지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법인세 신고를 하느라 이 강의 촬영을 엄청 늦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강의 촬영을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된 점 굉장히 좀 일단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뭐 이게 좀 횟수가 거듭될수록 뭔가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공부를 하시기 수월하게 그렇게 영상을 올리는 날도 오게 되겠죠. 음, 저도 너무 졸려가지고요. 여기서 영상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첫 강의다 보니까 뭐 미흡한 점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좀 말하는데 좀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지금 이 껌껌한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혼자 떠들고 앉아 있으니까 밖에서 사람들 지나다닐 때 조금 이상하게 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영상을 다시 시청하신 후에 그 댓글로 학번과 이름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꼭 남겨주시고요. 그 이왕 하시는 거 그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첫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